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2009년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던 시절도 있었고, 코로나 때 떨어질 때도 있었고, 2022년 꽤나 큰 낙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고, 작년처럼 이제 꽤나 많이 올라갔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겠죠. 비트코인처럼 그런 상품들도 내재 가치는 없지만 결국 유동성, 누군가가 사주고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 이제 그런 튤립 파동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 중앙은행과 재무부라는 이제 곳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도 처음 이제 만들어 본 만큼 좀 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실제로 되게 증시의 움직임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과거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또 전망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20년부터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실제 이 부분은 이제 기발행했던 국채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QE랑 QT를 했던 그런 금액. 요 순발행액은 결국 QT를 제외한 진짜 국채가 얼마나 발행됐는지. 그리고 음영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전망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재무부에서 실제로 추정치를 내죠. 이제 그 부분인데, 이제 보셔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중앙은행에서 했던 거는 이제 QE와 QT죠. 그래서 2020년부터도 아니고 사실 2009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QT를 했고, 2020년 대규모로 어마어마한 금액 거의 3조 2천억 달러를 이제 QT를 하게 됩니다. QE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날라갔죠. 이 당시 증시가 날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일단 QE가 가장 큰 영향이었고, 거기다가 또 단기국채도 어마어마하게 찍습니다. 이 단기국채도 많이 찍고, 단기국채 2.5조 달러 찍고, 장기국채도 1.7조 달러 찍었지만 금리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당시 20년. 왜 그랬을까요? QE를 그만큼 해줬기 때문이죠. 국채를 다 사줬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금리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제 증시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21년에도 똑같이 이 그러니까 QE를 하면서 이제 장기 국채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레벨업이 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물가가 슬슬 올라가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QE를 끝내고 다시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QT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국채를 늘렸죠. 1.3조. 그러니까 늘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많이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났나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급등을 하게 되고 증시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4분기부터 장기 국채 발행량이 줄어드시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사실 반등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사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작년은 어땠나 살펴보면은 QE는 없었고 QT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같은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돈을 빨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발행량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3,900억 달러. 거의 한 분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를 장기 국채를 찍었기 때문에 금리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 증시도 완만하게나마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컸던 요인은 QT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국채를 많이 찍어서였었습니다. 그럼 단기 국채를 어떻게 찍을 수 있었냐? 이거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이 RRP라는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기 시장의 유유현금인 RRP를 많이 사용해서 이 RRP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 만큼 단기 국채를 발행시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온 RRP 기준으로 한 5천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분기 정도 쓸 수 있는 양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갔던 거는 증시가 이 장기 국채를 많이 안 찍어서 그렇다. QT를 하면서 연준은 유동성을 줄여놨지만 재무부가 유동성을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서 사실 유동성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증시가 버틸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온 RRP가 5천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1Q랑 2Q 계획되어 있는 거 한 살펴보시면은 지금 2월 5일자까지 1, 2, 3월까지 1Q까지 발행했던 단기국채는 한 1,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장기국채는 3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결국 한 1,700억 달러 정도 지금 발행을 했는데 3월까지 발행해야 될 양은 단기국채가 2,400억 정도 되고요. 억 달러 정도 되고요. 장기국채가 무려 거의 1,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작년이 제가 3,900억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지금 거의 2달 동안 한 1,800억 달러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대부분의 뭐 애널분들이 2분기 뭐 순발행이 적어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22년 EQ 보면은 순발행이 오히려 마이너스였었어요. 근데 오히려 금리는 올랐단 말이죠. 그 당시 엄청 급등.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보면은 결국 장기 국채가 늘어서 그래요. 이게 단기 국채는 주는데 장기 국채가 늘었고 똑같이 이번에도 단기 국채는 줄어들고 장기 국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국채는 유동성을 풀어주는 역할이라 사실 발행되는 게 시장에 더 좋은 건데 그 시장의 역효과가 양쪽에서 쌍방으로 다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EQ에는 결국 그래서 단기 국채가 3,170억 달러가 감소하고 3,220억 달러가 장기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순발행은 5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 국채가 1Q, 2Q 합쳐서 5천억 달러 작년도 토탈에서 3,9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상반기에만 발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는 높아지게 되고 증시는 당연히 2022년처럼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시장에 연도별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2020년, 21년 중앙은행에서는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공급 축소라고 생각해 보죠. 이게 중앙은행, 이게 이제 재무부라고 했을 때 20년에는 공급, 여기도 공급입니다. 왜냐면 단기국채를 많이 찍어 왔으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장기국채 발행도 많았지만 단기국채 발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재정정책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공급,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축소였죠. 여기 단기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힘이 압도적으로 더 강했던 거예요. 21년도에는. 근데 이제 22년도에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축소로 돌아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여기도 축소로 돌아선 거죠. 이제 요 장기 국채 발행을 많이 했었으니까 단기는 많이 안 했죠. 보시면은. 그래서 둘 다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빠지는 한국이 났던 거죠. 증시는 빠지고 국채 금리는 높아지고 이게 좀 잘렸는데 이게 미국채 10년입니다. 이 파란 색깔이 좀 잘렸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이 중앙은행은 감소를 시켰지만 이 장기국채는 많이 발행을 안 하고 단기국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유동성 오히려 공급이 됐었다. 그러면 이제 24년이 중요하겠죠. 결국 24년은 어떻게 될까? 중앙은행이 유동성이 여전히 줄어들고 장기국채 발행 많아지고 단기국채가 줄어들 것이다. RRP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2년과 같은 그런 형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유동성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제가 어플로 그린 게 아니라 이게 그림이 그냥 그려졌네요. 지우고 제가 어플을 쓴 줄 어플이 아니라 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한 줄 알았더니만 이게 그냥 오피스에서도 바로 작동이 되나 보네요. 어찌됐든 간에 다 지워야 되겠네요. 이게 다시 지우고 보면은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2024년도에는 중앙은행도 유동성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단기국채 발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양쪽에서 다 유동성이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까 이제 비일 발행이 작년에 많았었잖아요. 이 비일 발행을 결국은 다 노트랑 본드로 다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RRP 자금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RRP가 많을 때는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비일 발행인데
빌 비중인데 비중을 이렇게 늘릴 수 있었지만 RRP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더 이상 단기 국채를 받아주기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 다시 이제 본질도 나가도록 하죠. 오늘 뭐 증시 한 1.3% 정도 코스피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한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뭐 일중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기관이 한 6,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한 5,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 한 1조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1조 1,000억 대규모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이 1,2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9,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그 다음 이제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좀 뜨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단 뭐 미국 쪽 투기적 순 포지션 먼저 보면은 일단 S&P 같은 경우에 숏 포지션이 뭐 거의 222계약 정도 되면서 뭐 전주 대비해서 뭐 거의 한 40계약 정도 증가가 된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38계약 요 정도 되면서 뭐 소폭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 뭐 S&P 숏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숏 포지션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베이시스는 계속 플러스 구간에 있습니다만 이제 뭐 외국인 쪽이 다시 일단 매수 쪽에 들어오고 선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작년도 연초부터 했을 때 다시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긴 시결로 봤을 때 여전히 개인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장고에는 조금 많이 그래도 뭐 그냥 횡보 정도? 약간 조금 감소하는 모습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신용장고는 한 17.6조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 감소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이 DXI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 대비로는 올랐다. 근데 이제 뭐 조금 약간 하방 추세로 보이긴 하고요. 퍼나 PBR은 여전히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금리를 감안했을 때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너무나 낮아 보인다. 결국 좀 더 높아져서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연두 색깔과 보라 색깔이 사실 외국인 선물 추이의 역축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매도 포지션이 좀 더 저는 많아지지 않을까. 길게 봐서는 이제 그렇게 좀 나타내고요. 좀 계속 끊겨서 좀 끄면서 가죠. 이게 파일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들 밸류에이션 보면은 금리가 좀 반등하면서 할인율이 좀 낮아졌지만 결국은 저는 뭐 증시가 좀 빠지면서 좀 이 할인율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페드 모델도 결국은 높아질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페드 모델 결국은 높아질 것 같고요. 이제 일드갭도 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높아지리라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둘 다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뭐 둘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결과론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매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국 뭐 S&P 트레일링 퍼고 PBR인데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끄고 뭐 22 자산 먼저 보면은 22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 QT가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출을 계속 좀 회수하고 있다. 뭐 이제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쪽 소비자 물가도 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실업률은 여전히 좀 안정적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 쪽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쪽 요량이 좀 요즘에 커가지고 일본 국채 같은 경우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회사채 는 뭐 그렇게까지 많진 않고 CP도 뭐 그렇게 많진 않고 주식 ETF가 뭐 연에 평균 한 100, 우리나라 쳤을 때 한 108조 정도씩 샀어요. 연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연에 중앙은행이 한 108조씩 산 겁니다. 원화 기준으로. 뭐 리츠도 많이 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결과론적으로 이제 일본도 근데 원화 기조가 끝을 낼 상황이 되고 있죠. 점점 해서. 그리고 정부 부채도 계속 너무 높아져 있고 자산 대비 GDP도 너무 높고 뭐 지속되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여기가 이제 끝나는 게 뭐 가장 좀 증시의 영향도가 클 것 같긴 한데 뭐 아직은 뭐 바로
되고 있지는 않고요. 뭐 부동산 쪽 살펴보더라도 PIR 국내 쪽 여전히 아파트,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인천 아파트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 쪽 PIR은 거의 뭐 지붕을 뚫고 가고 있고, 영국 쪽 PIR도 여전히 높은 편이고, 미국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높고, 상업용 부동산도 실질로 봤을 때 많이 빠지고 있지만, 뭐 저는 여기까지 더 빠질 룸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질 우리나라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인당 주택수는 계속해서 사실 공급이 되어 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꺼버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가 BEI랑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실질금리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간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중기적으로는 실질금리도 조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BEI가 좀 다시 반등했는데, 실질금리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기조를 하다 보니까 쉽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매크로 쪽 그래서 지표들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 연준 쪽 일단 지급준비금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한 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 재무불변 계정 422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고요. 국채 발행을 뭐 그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가 들어온 영향도 아마 크지 않을까. 2분기가 세수가 원래 분기적으로 많다 보니까 세수의 영향이 뭐 가장 크겠네요. 이거는 RRP 같은 경우는 25억 달러 정도 감소했고, 이제 온 RRP라고 이제 굳이 따로 표기하는 게, 이제 뭐 연준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한테 한 게 이거여서, 이게 사실 되게 혼용돼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분리해서 그냥 두 개 다 입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99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 자본 잠식 되고 있는 거는 한 3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다. 이제 자본 잠식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고요. 연준 순유동성은 한 47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QT가 된 거죠. 471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임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SCFI 뭐 계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BDI는 조금 이제 다시 좀 반등하는 추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결국은 잘 안 잡힐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 유통 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QT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뭐 QT를 뭐 그만하고 좀 줄여야 된다 얘기 나오지만, 그러니까 줄일 수는 있을 텐데 결국 섣불리 그만두진 못하는 게, 유통 속도가 QT를 계속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뭐 속도는 줄일지언정 사실 쉽게 그만두진 못할 거고, 속도를 줄인다 한들 사실 이게 QT를 제외한 금액만 해도 이만큼 국채 발행을 이제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QT를 제외한 거거든요. QT는 순발행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QT를 안 해도 지금 장기 국채 발행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게 가장 큰 지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바닥 찍고 나서 사실 계속해서 좀 올라갔다. 이제 그게 RRP가 지준으로 넘어가서 좀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렇게 줄어왔듯이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뭐 RRP가 5천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온 RRP 기준이었었는데, 온 RRP가 차트가 여기 있죠. 이제 그래서 온 RRP가 뭐 거의 뭐 한 5,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결국 한두 분기 정도 이제 국채 발행하면, 단기 국채 발행하면 결국엔 끝날 것이다. 이제 지준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단기 국채를 이렇게 안 찍을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RRP가 또 올라가긴 또 할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저 RRP가 없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늘려야 된다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얘가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RRP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장기 국채를 찍어야 된다가 뭐 사실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대율 자체는 이렇게 낮지만 70이긴 하지만 결국은 SLR이라는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신용 창출이 되긴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뭐
다 그냥 참고 삼아 보도록 하죠. 뭐 실업률 뭐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다시 금리 좀 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뭐 통화량 대비해서 S&P도 뭐 상당히 고평가인 상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윌시 5000 대비 M2도 상당히 다커머블 이후 최고치인 상황이고 윌시 5000 대비 GDP도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지금 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고 이 정부 부채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20%가 넘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122%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국채를 이제 발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까지야 단기국채를 RRP로 찍어버렸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장기국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행 많이 안 했잖아요. 3,900억 달러 상반기 5천억 달러 발행하면 금리가 다시 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단기 쪽도 문제예요. 이 단기 쪽이 결국 이 SOFR 금리가 EFFR 금리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작년에도 계속 나타났던 건데 결국 담보금리에 비해서 무담보금리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감소하면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도 문제가 될 거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다시 돈을 찍기가 어려운 게 여전히 통화량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통화량은 많다는 거죠. M2든 연준 총자산 대비든 여기서 또 다시 늘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통화 승수도 그렇고 절대적인 통화량도 그렇고 여전히 너무 많아서 갈 길이 더 멀다라는 겁니다. 연준 총자산이 결국 20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한 27% 정도 7%의 룸이 더 많은 상태에서 돈을 또 찍으면 이제 뭐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PIR 그렇게 높고 주가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은 상황에서 돈을 다시 풀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통화량 대비해서 여전히 뭐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국내 쪽은 미국만큼은 아닙니다만 뭐 국내 쪽도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 예대율 자체가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고 더 이상 이제 신용 창출이 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시 또 QT가 되고 있는 상황 금리가 튀면서 계속 좀 조달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지금 단기적으로야 조달이 좀 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이 계속 문제인 것도 있죠. 지금의 이제 좀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는 중국이 결국 이 M2 나누기 M1 결국 가용 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 보면은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이유가 돈이 있어야 사실 돈을 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 개념입니다. M1이 쓸 수 있는 돈, M2가 쓴 돈이라고 봤을 때 이 비율이 높다는 거는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중국 쪽의 영향으로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유동성이 없고 실제로 유동성도 재무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다 감소시킬 거기 때문에 향후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다음에 사줄 사람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크로 쪽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주요 데이터들 한번 보면은 추세들 보면은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죠. 장기 추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지만 다른 지표는 조금 다 돌아선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뭐 달러도 아직까지는 좀 롱 추세에 더 가깝고 금도 아직은 좀 롱 추세에 조금 더 가깝고 WTI도 아직은 롱 추세에 더 가까운데 슬슬 이제 숏 다시 기준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장기 기준선을. 근데 여기 장기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 롱 추세긴 해요. 그래서 그냥 추세적인 점수들 데이터들 한번 보면은 국고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다 숏 포지션으로 조금 가고 있고요. 추세가 점점 여기도 국고 10년도 마찬가지고 미국채 10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좀 중립적인 상황이죠. 크게 움직임은 없고 금 같은 경우도 약간 중립적인 상황에 더 가깝다. 살짝 롱에 더 가깝긴 합니다만 숏도 그냥 거의 중립적인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롱에 조금 더 아직은 가까운 모양새이긴 하고요. 애플도 아직까지는 롱에 더 가깝긴 한데 여기도 뭐 사실 삼성도 그렇고 거의 중립적인 상황.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살짝 더 롱에 가까운 상황. 스코어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고채 3년 뭐
특별할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이거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국고 10년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제10년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여드리고 뭐 넘어가도록 하죠. 다 뭐 큰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금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여기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어가지고 뭐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나중에 차트 볼 때 차라리 보도록 하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뭐 네, 뭐 볼린저로 뭘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유의미한 단계는 아니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이죠. 이게 모여있고 내려와 있고 이제 여기 내려와 있고 여기 200 내려오고 여기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모이고 얘가 이제 벌어지면은 빠지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RSI도 미리미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뭐 슬슬 고점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지수로 해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뭐 미국 쪽은 여전히 거의 다 롱 추세에 더 가깝고요. 국내 쪽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분봉권은 생략하고 그냥 일봉상으로 돼 있는 것만 살펴보면은 일단 여전히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롱 추세고요. 이제 S&P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이나마 아직까지는 좀 롱 추세에 더 가깝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숏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0분봉 현물 보면은 여기 고점을 치고 이제 내려오고 200일도 고점 치고 내려오고 벌어졌다가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슬슬 조정이 나타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넘어왔는데 뭐 3-4번 해서 여기서 이제 슬슬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봉상으로 살펴보면은 뭐 일봉도 좀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여기가 넘어가 있다가 내려왔고 여기 넘어갔다가 이제 내려오면 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여기도 이제 벌어져 있고요. 뭐 슬슬 RSI도 그렇고 뭐 ATR도 그렇고 뭐 시간의 문제지 뭐 결국은 ATR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위에 놀기는 어렵거든요. 변동성도 결국은 좀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뭐 모양새가 사실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쪽 거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있고 그래서 뭐 국내는 뭐 한 번 여기까지는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다. RSI도 그렇고 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120 같은 경우에도 뭐 결과론적으로 뭐 거의 다 여기도 뭐 반등이 살짝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기술적 반등 정도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뭐 크게 뭐 모양새를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뭐 결국 그때 이제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을 때 제가 이제 이게 여기까지 빠지고 이게 여기까지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B, C로 한 번 더 갈지 아니면 그냥 A, B, C로 가서 이게 바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했어요.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A, B, C로 갔어요.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 1번 선택지가 갔고 이게 여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이게 그냥 A, B, C 조정 정도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기준선이 이제 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이 다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상승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쭉쭉쭉쭉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뭐 사실 여기 기준선에서 오늘 좀 걸리긴 했단 말이죠. 여기를 확실히 벗어났으면 제가 좀 근데 이제 뭐 사실 여기까지는 A, B, C로 가면 여기까지는 넘을 수는 있기는 해요. 일단 근데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조금 요건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뭐 코스닥 150도 보시면은 이 130일 기준선까지 이미 내려오고 있는 상황, 기준선도 내려오고 있고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이렇게 나오고 나서 결국은 다시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주봉상에 아주 130일 기준선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가 사실 하방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이 130일 기준선이 이제 뚫렸단 말이죠. 주가보다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 구름대를 결국은 못 넘고 제가 봤을 때 무너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그때도 똑같이 얘기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가 이제 오파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 이게 결국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안에서 이제 1, 2, 3, 4 뭐 여기서 뭐 해봐야 여기까지가 올지 여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뭐 해봐야 한 방 정도 저는 더 남았다. 이게 바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양새가 이제 딱 거의 다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똑같이 이게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 2, 3, 4, 5인데 여기서 이제 1, 2, 3, 4, 5가 한 번 조금 더 있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상 거의 다 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불규칙 B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 매크로 환경상 유동성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쭉쭉쭉쭉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서, 결국 여기가 이제 1, 2, 3, 여기가 이제 4 트라이앵글 5 나오고, 이게 A로 B로 볼지 아니면 여기 안에서 이게 카운팅을 그냥 이제 1, 2, 3, 4, 5로 봐야 될지는 솔직히 애매해요. 이게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이 과거 앞에가 내려갔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이제 돌이켜 보면은 생각보다 사실 1, 2, 3, 4, 5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냥 A일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사실 기존 뷰대로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규칙으로 뭐 사실 잘 없어가지고 제가 참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만, 이게 3, 4, 5로 큰 A가 나오고, 이게 A고 B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가는 C가 돼서 큰 B가 되는 게, 이게 여기를 넘긴 했지만 불규칙 B일 확률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건 내려가는 모습을 사실 봐야 되겠죠. 이게 A, B, C로 조정이 끝이 날지 아니면 1, 2, 3, 4, 5로 조정이 날지에 따라 다를 문제니까요. 이제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에 어딘가를 가거나 아니면 이미 완성됐거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여기 넘지 못한 상황이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 전환선 역전은 되어 있고, 여기 구름대에서 이제 사실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힘은 낮아지고 있지만 결국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필라델피아도 여기 전환선에서 좀 걸려 있고, 여기를 다시 넘을지 말지는 좀 애매하네요. 이게 1, 2, 3, 4, 5로 이렇게 봐야 될지, 이게 1, 2, 3, 4, 5로 봐야 될지는 좀 애매한데, 결국 여기까지 한 번 더 간들, 아니면 여기가 고점이었들, 결국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DK도 마찬가지고요. 슬슬 모여있고, 변동성이 일단은 커질 것 같다. 유로스톡스도 여기서 1, 2, 3, 4, 5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주 미세하게 1, 2, 3, 4 올지 애매합니다만, 여기 완전 미세 파동이라 이게 1, 2, 3, 4, 5가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추세가 좋지는 않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부양책을 쓰고 싶어 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돈이 없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을 찍어내면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외환위기가 오겠죠. 아무리 중국이어도 지금 계속 FDI 외국인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천하익 중국도 버티긴 힘들다. 항생이 좀 이렇게 상해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사실 뭐 공매도 금지하고 뭐 그런 게 중기적인 추세가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도 일단 다시 좀 돌파를 해버렸고요. 이제 쭉쭉쭉쭉 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나. 달러원도 그렇고 지지를 받고 이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뭐 WTI는 이제 이탈은 했고요. 여기서 이제 후행스팬이 역전이 될지 말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금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가 될지 말지 좀 전 내려갈 확률이 지금 당장은 좀 높아 보입니다. 국고채 10년도 여기 전환선 기준선 돌파했고 이제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51을 돌파를 할지 말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채 10년도 여기 저항을 좀 받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지 말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이유에서 쇼크로 한번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상으로 결과론적으로 미국 장기채를 이렇게 많이 찍다 보면 금리는 이때처럼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결국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뭐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돈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튤립에 돈이 몰리면 튤립이 올라가는 거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데 그 돈이 몰리는 그 돈의 총량이 중요하더라.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결국 중앙은행과 재무부인데 어차피 미국이 제일 큰 나라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가장 큰 나라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24년에는 연준도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재무부도 유동성을 축소시키더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좋은 환경이 나타날까? 이 22년 같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건데 좋은 상황이 나타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특히 부동산 쪽 저는 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 민감한 그런 상품들에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